엄마가 보고 싶어.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해. 이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너무 깊어서 말로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애틋하다. 2019년 옥스퍼드 대학 언어심리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주요 언어 중 번역이 가장 어려운 감정 단어는 무엇인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등 15개 언어, 2,000개 이상의 감정 어휘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1위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수석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틋하다를 영어로 번역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이 단어에는 사랑, 그리움, 안타까움, 조심스러움이 모두 들어있다. 하지만 그 어떤 영어 단어도 이것을 담아내지 못한다. AI 번역기에 애틋하다를 입력하면 어니스트, 포이니언트, 텐더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을 읽어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애틋하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자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보다 먼저 찾아오고 사랑이 끝난 뒤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감정. 도대체 애틋하다는 무엇이기에 사랑보다 먼저 오고 사랑보다 오래 남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세계 어떤 언어도 이 감정을 번역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한 외국인 언어학자가 10년간 추적한 애틋하다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당신이 미처 말하지 못한 그 애틋한 사람의 얼굴이.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국어가 품은 가장 깊은 감정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언어학자 마르틴 슈나이더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동아시아 언어를 연구해 왔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수많은 언어를 분석했지만 한국어만큼 저를 멈추게 만든 언어는 없었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 한국어에는 도무지 번역할 수 없는 감정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정, 한, 서럽다, 그리고 애틋하다.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 어르신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식이 애틋해서. 그래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뜻인가? 그리워한다는 뜻인가? 걱정된다는 뜻인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음이 몹시 끌리면서도 안타깝고 조심스럽다. 하지만 이 한 문장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애틋하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이 들어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꺼내고 싶지만 조심스러워서 꺼내지 못하는 그 떨리는 온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애틋하다라는 단어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10년을 보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틋하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의 이름입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애틋하다라는 단어를 처음 마주했을 때 독일어로 번역하려 했습니다. 독일어는 복합 명사의 언어입니다. 여러 개념을 하나로 붙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탁월하죠. 셰딘프로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은밀한 기쁨. 영어에는 없는 단어지만 독일어는 그것을 하나의 이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독일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틋하다 앞에서 저는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국어 사전의 정의는 이랬습니다. 마음이 몹시 끌리면서도 안타깝고 조심스럽다. 저는 이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정의 안에는 최소 4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을. 첫째, 마음이 끌린다. 이것은 호감입니다. 누군가에게 향하는 따뜻한 시선. 둘째, 안타깝다. 이것은 연민입니다. 상대의 상황이나 처지에 대한 측은한 마음. 셋째, 조심스럽다. 이것은 절제입니다.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 넷째, 몹시. 이것은 강도입니다. 이 모든 감정이 약하지 않고 깊다는 뜻. 호감과 연민과 절제와 깊이. 이 네 가지가 하나의 단어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어에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에도, 프랑스어에도, 일본어에도 없습니다. 저는 동료 언어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모국어에 애틋하다와 같은 단어가 있느냐고. 프랑스 출신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국 출신 동료도, 일본 출신 동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감정을 표현하려면 우리는 문장이 필요하다. 한국어는 단어 하나로 끝낸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어의 감정 어휘가 얼마나 정교한지 깨달았습니다. 애틋하다는 단순히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좋아하지만 그 마음을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상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태. 그리워하지만 그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상태. 그 모든 것이 애틋하다 한마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틋하다라는 말을 언제 쓰시냐고 여쭤보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시집간 딸이 애틋해요. 보고 싶은데 자주 보러 가면 폐가 될까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다. 하지만 폐가 될까봐 참는다. 이것이 바로 애틋함의 본질이었습니다.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 마음은 가득한데 그것을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 서양의 감정 표현은 대체로 직접적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우면 그립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애틋하다는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깊어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 저는 이것을 절제된 깊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애틋하다는 감정의 크기를 줄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소중한 감정을 함부로 꺼내지 않는 것.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감정 어휘를 연구해 왔지만 이런 구조를 가진 단어는 처음이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 감정을 조심스럽게 감싸는 단어. 말하면서 동시에 말을 아끼는 단어. 이것이 바로 애틋하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이 단어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 구조 그 자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애틋하다는 사전적 정의로는 설명이 부족한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시간이라는 요소를 알아야 했습니다. 애틋함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쌓여야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애틋함과 시간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애틋하다라는 감정은 언제 생겨나는 것일까? 사랑은 만나는 순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랑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진 직후부터 그리움은 시작됩니다. 짧은 만남 뒤에도 그리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틋하다는 달랐습니다. 저는 수십 명의 한국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애틋하다는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래전 헤어진 첫사랑이 애틋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애틋합니다. 고향 마을이 애틋하게 느껴져요. 현재 진행형의 감정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애틋함은 시간이 만드는 감정이라는 것을. 사랑은 현재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틋함은 과거형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거리가 생겨야 비로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숙성된 감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와인이 시간이 지나야 깊은 맛을 내듯 애틋함도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그 깊이가 드러납니다.
한 70대 어르신과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50년 전에 헤어진 첫사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여인.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 애틋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했는지 모르겠다니. 그런데 애틋하다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감정은 불확실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단순한 열정이었는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그 시절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감정,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틋함이었습니다. 사랑은 지나갔지만 애틋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연구하면서 한국어의 시제 구조에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에는 회상의 문법이 발달해 있습니다. 뭐뭐더라, 뭐무엇었다 같은 표현들. 과거의 경험을 현재 시점에서 되새기는 구조가 언어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애틋하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단어는 과거의 감정을 현재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행위를 담고 있었습니다. 독일어에는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영어에도 없습니다. 과거의 감정을 현재 숙성된 상태로 표현하는 단일 어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한국은 기다림의 문화가 있습니다. 떠난 사람을 기다리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는 문화.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 먼 타지로 떠난 자녀, 세상을 떠난 부모. 한국의 근현대사는 이별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애틋함이라는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당장 만날 수 없기에,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할 수 없기에 그 감정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숙성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애틋함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선명해지는 감정.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더 깊어지는 마음. 그것이 애틋함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의 한 심리학자에게 이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노탈계와 비슷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스텔저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로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감정입니다. 애틋함은 다릅니다. 애틋함은 사람에게 향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 안에 안타까움과 조심스러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면서도 그 과거에 대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감정. 다시 만나고 싶지만 다시 만나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을 아는 감정. 그 복잡한 결이 애틋함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 단어가 단순한 어휘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틋하다는 한국인의 역사적 경험이 만들어낸 감정의 이름이었습니다. 헤어짐이 많았던 역사, 기다림이 길었던 시간, 만남이 쉽지 않았던 세월. 그 모든 것이 응축되어 애틋하다라는 단어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시간이 만든 감정, 기다림이 빚어낸 단어. 저는 이제 이 감정이 한국 문학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왔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한국의 시인들과 작가들은 애틋함을 어떤 언어로 담아냈을까요? 한국 문학을 연구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시인들과 작가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애틋함의 정서를 더 자주 표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애틋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 감정의 결은 수많은 작품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백석 시인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백석은 1930년대에 활동한 시인입니다. 그의 시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떠나온 사람들에 대한 기억,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그의 시를 읽으면서 저는 애틋함이라는 감정의 문학적 원형을 발견했습니다. 백석의 시에는 직접적인 사랑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워한다는 말도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소한 풍경을 묘사합니다. 어린 시절 먹었던 음식, 마을 어귀에 있던 나무, 명절에 모였던 가족들의 모습. 그 묘사 속에
말하지 않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틋함의 문법이었습니다.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고 풍경과 기억을 통해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방식. 저는 한국 문학의 이 특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양 문학에서 감정은 대체로 직접적으로 표현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연인들은 사랑을 소리 높여 선언합니다. 괴테의 베르테르는 자신의 고통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하지만 한국 문학은 달랐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되 그것을 조심스럽게 감싸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수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완서는 한국 전쟁 때 오빠를 잃었습니다. 그 상실의 경험은 그녀의 글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완서는 오빠에 대한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토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빠와 함께했던 사소한 순간들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그 담담한 문장들 사이로 독자는 그녀의 애틋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한 인터뷰에서 박완서 작가가 남긴 말을 읽었습니다. 글로 다 쓸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빙 둘러서 쓰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서 애틋함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 쓸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빙 둘러서 표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 문학이 애틋함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작품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정호승의 시에는 스쳐 지나간 인연에 대한 감정이 자주 등장합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헤어진 사람.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 그의 시를 읽으면서 저는 애틋함이 왜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만남보다 이별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쟁, 이산, 인홍, 이민.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수많은 이별 속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들과 마음들이 쌓여서 애틋함이라는 감정의 지층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문학은 그 지층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흥미로운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문학과 일본 문학에서 그리움의 표현 방식을 비교한 것입니다. 일본에는 모노노아와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물의 슬픔 또는 사물에 대한 애수라고 번역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모노노아와레와 애틋함은 다릅니다. 모노노아와레는 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느끼는 무상함의 감정입니다. 벚꽃이 지는 것을 보며 느끼는 슬픔, 달이 구름에 가려지는 것을 보며 느끼는 아쉬움. 반면 애틋함은 철저히 인간관계에 뿌리를 둔 감정입니다. 사람에게 향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이 차이가 두 나라의 문학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문학에서는 자연 묘사가 감정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학에서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떠난 사람, 기다리는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저는 한국 문학을 읽으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관계를 중시하는 민족인지 깨달았습니다. 애틋하다라는 감정은 그 관계 중심적 세계관의 언어적 표현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고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깊어지며 사람을 향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표현되는 감정. 한국 문학은 수백 년간 이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학적 전통 속에서 애틋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어휘를 넘어 하나의 미학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되 깊이 있게, 표현하되 조심스럽게. 이것이 바로 한국 문학의 애틋함의 미학입니다. 저는 이제 애틋하다와 사랑하다의 차이를 더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감정을 혼동하지만 그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인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다와 애틋하다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아는데 그 차이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랑은 가까이 있을 때의 감정이고 애틋함은 멀리 있을 때의 감정이다. 사랑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고 애틋함은 지켜보는 마음이다. 사랑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고
애틋함은 표현을 아끼는 감정이다. 저는 이 답변들을 종합하면서 두 감정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하나가 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애틋함은 감정의 가장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되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마음.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입니다. 사랑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적극적인 감정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틋함에는 욕망보다 수용이 있습니다. 상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조용히 마음을 보내는 감정입니다. 저는 한 60대 어르신과 나눈 대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분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사랑하시냐고.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쑥스러워서 못하겠고, 그냥 애틋하지요. 저는 그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애틋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 서양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40년을 함께했으면 당연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쑥스럽다는 것은 그 감정이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꺼낼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신 애틋하다고 표현하는 것. 그것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더 조심스럽게 담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국어 감정 표현의 독특한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감정이 클수록 오히려 표현이 절제됩니다. 사랑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애틋하다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감정을 한 겹 감싸서 조심스럽게 내보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한국인들은 깊은 감정일수록 이 간접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정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깊을수록 표현은 조용해지는 역설. 서양에서는 대체로 감정이 클수록 표현도 커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외치고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소리 높여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애틋하다는 정반대의 논리를 따릅니다. 감정이 너무 커서 오히려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서 이 경향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은 자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애틋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막내가 애틋해요. 시집간 딸이 애틋합니다. 군대 간 아들이 애틋하지요. 이 말들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 모든 감정을 사랑한다, 그립다, 걱정된다로 나누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애틋하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담아냅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어의 놀라운 효율성을 발견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을 복잡한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있다는 것. 애틋하다는 바로 그런 단어였습니다. 사랑과 그리움과 걱정과 안타까움. 그 모든 것이 섞여 있지만 그 어느 하나로도 환원되지 않는 감정. 한국어는 그 복합적인 감정에 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독일어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어로 애틋하다를 표현하려면 최소한 3개의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립다. 그 사람이 걱정된다. 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 하지만 한국어는 애틋하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담아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의 차이가 아닙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복합적인 감정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느끼고 표현합니다. 애틋하다는 그런 한국적 감정 인식의 결정체였습니다. 이제 저는 왜 이 단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기 어려운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애틋하다를 번역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습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제가 아는 모든 언어로
이 단어를 옮겨보려 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실패였습니다. AI 번역기에 애틋하다를 입력하면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어니스트, 간절한. 하지만 이 단어에는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포이니언트, 가슴 찡한. 하지만 이 단어에는 조심스러움이 없습니다. 어펙셔넛, 애정 어린. 하지만 이 단어에는 거리감이 없습니다. 텐더, 부드러운. 하지만 이 단어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영어 단어도 애틋하다가 품고 있는 감정의 복합성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언어학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감정의 방향성입니다. 영어의 감정 표현은 대체로 나에서 출발합니다. I love you, I miss you. 주어가 분명하고 감정의 방향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애틋하다는 다릅니다. 이 단어는 감정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그 사람이 애틋하다라고 말할 때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서술합니다. 이것은 영어의 I miss you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I miss you는 내가 너를 그리워한다입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애틋하다는 주어를 숨깁니다.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마치 객관적인 관찰자처럼 자신의 감정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 구조는 서양 언어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의 층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틋하다에는 최소 4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호감, 안타까움, 조심스러움, 그리고 깊이. 서양 언어에서 이런 복합 감정을 표현하려면 여러 단어를 조합해야 합니다. I feel a deep, tender, someone melancholic affection for that person, though I hesitate to express it fully. 이 긴 문장이 애틋하다 한마디와 비슷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국어의 애틋하다는 이 모든 감정이 분리되지 않은 채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반면 영어 문장은 각각의 감정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열과 통합은 다릅니다. 재료를 늘어놓는 것과 하나의 요리로 완성하는 것이 다르듯이 애틋하다는 이미 완성된 요리입니다. 번역은 그 요리를 다시 재료로 분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발화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국어에서 애틋하다를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숨기면서 표현합니다. 말하고 있지만 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있지만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발화 태도를 담은 단일 어휘는 서양 언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감정을 표현할 때 화자는 대체로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려 합니다. I love you는 사랑한다는 감정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I miss you는 그리움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하지만 애틋하다는 감정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심스럽게 내비칠 뿐입니다. 마치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살짝 열어서 안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절제된 발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한국어에는 이런 절제된 발화를 담은 감정 어휘가 많습니다. 서럽다, 섭섭하다, 야속하다 같은 단어들. 이 단어들은 모두 감정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감정을 절제합니다. 말하면서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서양 언어에는 이런 구조가 드뭅니다. 감정 표현과 감정 절제가 하나의 단어 안에 공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한국어가 얼마나 독특한 언어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를 언어 안에 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틋하다라는 단어 하나에 한국인들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 마음을 표현하되 조심스럽게 감싸는 방식.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의 문제이고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번역이 어려운 것은 당연했습니다. 애틋하다를 번역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정서 구조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어떤 단어는 번역될 수 없다는 것을. 그 단어는 그 언어 안에서만, 그 문화 안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애틋하다는 바로 그런 단어였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감정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 감정을 진정으로 느끼려면 한국어로 애틋하다라는 말을 직접 사용해 봐야 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애틋하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그 감정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왜 이 단어가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익숙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애틋하다라는 단어는 세대에 따라 사용 빈도가 크게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고 싶다, 사랑한다, 그립다처럼 직접적인 표현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애틋하다는 매우 익숙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의 세대별 감정 표현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시니어 세대, 특히 1940년대에서 1960년대에 태어난 분들은 독특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가난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했던 시절, 감정을 표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교적 교육을 받았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어른에게, 윗사람에게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별이 많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 도시로 떠난 형제, 먼 곳으로 시집간 딸, 만남보다 이별이 많았던 세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들은 감정을 다루는 특별한 방식을 발달시켰습니다.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보고 싶다는 말 대신 생각이 나더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애틋하지라고 합니다. 걱정된다는 말 대신 마음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숨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너무 깊어서 직접적인 말로는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80대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625 전쟁 때 헤어진 누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피난길에서 헤어진 후 70년 넘게 만나지 못한 누나. 그분은 누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나가 참 애틋해요.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70년의 그리움을 보고 싶다 한마디로 표현하기엔 너무 가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틋하다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애틋하다에는 보고 싶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이 있고 안부를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있고 세월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단어가 애틋하다였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애틋하다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삶의 역사가 담긴 언어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마음들, 전하지 못한 채 묻어둬야 했던 사랑들, 그 모든 것이 애틋하다 한마디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에 보고 싶다, 사랑해라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언제든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별이 길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리움이 오래 숙성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이별은 종종 영원이었습니다.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긴 이별의 시간 동안 감정은 천천히 숙성되었습니다. 그리움은 애틋함으로 변했습니다. 사랑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깊어졌습니다. 저는 시니어 세대의 언어 습관에서 한국어 감정 표현의 원형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되 깊이 있게 표현하는 방식, 말을 아끼되 마음을 담아내는 방식. 이것이 한국어 감정 표현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시니어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가 사랑해라고 말할 때 시니어 세대는 애틋하지라고 말합니다. 두 표현 중 어느 것이 더 깊은 감정을 담고 있을까요?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애틋하다에는 시간의 무게가 있습니다. 세월이 쌓여야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깊이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잘 모르는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어야, 많은 이별을 겪어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애틋하다는 시니어의 언어입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그리워해 본 사람들이, 수많은 이별을 겪어온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저는 한국의 시니어 세대가 부럽습니다. 그들에게는 애틋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복잡하고 깊은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독일의 노인들에게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표현할 마땅한 언어가 없습니다. 언어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애틋하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시니어들은 자신의 감정을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여 한국어가 가진 특별한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간 세계의 언어를 연구해온 저는 이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감정을 조심히 꺼내는 구조를 가진 언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감정 표현은 직선적입니다. 느끼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표현합니다. I love you, 지테미, 이치 리브 디치. 사랑한다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거침없이 선언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다릅니다. 한국어에는 감정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 감정을 감싸는 구조가 있습니다. 애틋하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그리워한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감정을 함부로 꺼내지 않으려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다시 볼 수 없는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안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기다림, 조심스러움, 슬픔, 온기. 이 네 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애틋하다 한마디가 됩니다. 저는 세계의 주요 언어에서 이런 구조를 가진 감정 어휘를 찾아보았습니다. 영어에는 없었습니다. 독일어에도 없었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에도 없었습니다. 일본어에는 비슷한 개념이 있을 것 같았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풍부한 어휘가 있지만 애틋하다와 같은 구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애틋하다는 한국어만이 가진 보물이라는 것을.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어가 복합 감정 표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그 연구. 그 이유를 이제 저는 알 것 같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분해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복잡한 그대로 담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럽다, 섭섭하다, 야속하다, 안쓰럽다. 이 단어들은 모두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상태를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틋하다는 그 정점에 있습니다. 저는 한 국제학회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미국인 학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감정을 더 잘 느끼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잘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정교하게 인식하고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생각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확장하기도 합니다. 애틋하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그 감정을 더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단어가 없으면 감정도 흐릿해집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어에는 애틋하다가 있습니다. 그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그 감정을 더 깊이 느끼고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어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떤 언어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한국어는 해냈습니다. 감정을 조심히 꺼내는 언어,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언어, 깊은 것일수록 더 조용히 표현하는 언어. 한국어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리고 애틋하다는 그 한국어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 하나입니다. 저는 20년간 언어를 연구해 왔습니다. 수백 개의 언어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애틋하다처럼 아름다운 감정의 이름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섬세한 감정 표현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최첨단 기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오랜 세월 속에서 빚어진 문화적 유산입니다. 애틋하다라는 단어 하나에 한국인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인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가 놀란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언어는 오직 한국어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애틋하다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한국어의 감정 어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에는 애틋하다 말고도 이런 단어가 더 있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어에는 이런 단어가 수없이 많습니다. 정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생기는 끈끈한 감정. 사랑과 비슷하지만 사랑보다 더 끈적이고 우정과 비슷하지만 우정보다 더 깊습니다. 한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슬픔, 원망,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 분노와 비슷하지만 분노보다 더 슬프고 슬픔과 비슷하지만 슬픔보다 더 단단합니다. 서럽다가 있습니다. 억울하면서 슬프고 슬프면서 외롭고 외로우면서 처량한 감정. 영어의 새들어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섭섭하다가 있습니다. 기대가 어긋났을 때의 아쉬움. 하지만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마음입니다. 서양의 언어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고 섬세한 감정 어휘를 가질 수 있는가? 저는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감정들의 이름을 붙여왔다고. 서양의 언어가 사물과 개념을 분류하는 데 뛰어났다면 한국어는 감정과 관계를 분류하는 데 뛰어나다고. 하버드 대학의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어의 감정 어휘를 연구하면 인간 감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열릴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양 심리학은 감정을 몇 가지 기본 범주로 분류해 왔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라움. 이른바 기본 감정 이론입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감정 어휘를 보면 이 분류가 얼마나 조잡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애틋하다는 기쁨인가요? 슬픔인가요? 둘 다입니다. 아니, 둘 다 아닙니다. 그 어느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 고유한 감정입니다. 서럽다는 슬픔인가요? 분노인가요? 역시 둘 다이면서 둘 다 아닙니다. 한국어는 서양 심리학이 미처 분류하지 못한 감정의 영역을 언어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가 세계 언어학계에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어의 감정 어휘를 연구하는 국제 프로젝트가 여러 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언어학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에서 번역 불가능한 감정 단어들을 목록화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의 맨 위에 있는 단어가 바로 애틋하다입니다. 저는 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감정의 지도입니다. 다른 언어들이 대륙과 바다만 표시한 지도라면 한국어는 작은 색감과 오솔길까지 표시한 정밀 지도입니다. 인간 감정의 미세한 결까지 담아낼 수 있는 언어. 그것이 바로 한국어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면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애틋하다라는 단어를 알게 된다면 그들도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감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전에는 몰랐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언어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국어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애틋하다라는 단어 하나가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방을 열어줍니다. 전에는 이름 없이 떠돌던 감정에 비로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어가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능력, 마음의 미세한 떨림까지 언어로 담아내는 능력, 한국어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리고 애틋하다는 그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고백을 하려 합니다. 저에게도 애틋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에 계신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한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잠깐 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80이 넘으셨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씩 약해지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립다는 말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어머니 곁에 더 자주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효도다운 효도를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독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현실이 조심스럽습니다. 이 모든 감정을 독일어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애틋합니다. 이 한마디가 저의 모든 마음을 담아냅니다.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이 단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애틋하다. 이 단어 덕분에 저는 제 감정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전 헤어진 첫사랑이 떠오르셨나요?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 생각나셨나요?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자녀가 마음에 밟히셨나요? 연락이 끊긴 오랜 친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나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지 않으신가요? 보고 싶으면서도 그 마음을 선뜻 꺼내기가 조심스럽지 않으신가요? 그 감정이 바로 애틋함입니다. 애틋하다는 말, 요즘은 자주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 단어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애틋하다가 어떤 감정인지, 그 말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그 감정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오래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이별을 겪고, 많은 그리움을 품고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애틋하다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젊은 세대도 언젠가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이별을 겪고 그리움이 쌓이면 그때 그들도 애틋하다는 말을 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오직 애틋하다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어의 아름다운 감정 어휘들을 연구할 것입니다. 정한, 서럽다, 섭섭하다. 이 단어들 하나하나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놀라운 언어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이토록 섬세하게 담아낼 수 있는 언어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시는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의 언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당신의 애틋한 누군가는 누구인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셨다면, 그 사람과의 기억이 가슴을 적셨다면, 댓글로 그 이름을, 그 기억을 조심스럽게 남겨주세요. 직접 이름을 쓰기 어려우시면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첫사랑이요. 돌아가신 어머니요. 멀리 사는 딸이요. 그 한마디 안에 여러분의 애틋함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저도 댓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애틋한 마음을 함께 느끼겠습니다. 오늘도 감동 소식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애틋한 마음이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지켜지길 바랍니다.